2021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MIT 인공지능연구소, 구글 언어분석팀, 그리고 서울대학교 언어인지연구소. 세 기관이 손을 잡고 전례 없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언어로 동일한 시를 번역하고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가장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가? 단순한 기술 테스트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치를 비교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온 순간 연구진 전원이 멈춰섰습니다. AI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한 언어. 감정 전달 보존율 94%. 역대 실험 중 최고 수치. 그 언어는 영어도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글에 무엇이 있었기에 기계조차 멈춰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세상에 조용히 묻혔던 것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계가 먼저 알아본 한글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입니다. 2021년 저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언어마다 문법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언어가 더 감동적이라는 건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문화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가을 서울에서 보낸 3개월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언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울기 직전까지 갔던 그날의 기록. 그리고 그 기계보다 먼저 눈물을 흘린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보스턴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구글 언어분석팀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의 감정 전달력을 측정하는 공동 연구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한마디와 낯선 사람에게 듣는 같은 말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수치화한다는 건지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설계서를 읽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번역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감정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감정을 담은 문장을 선정합니다. 사랑, 이별, 그리움, 상실. 인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은 짧은 시 형태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10개국 언어로 번역합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각 언어권 최고의 번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그 언어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한 번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문장들을 읽게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AI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건 감정모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인간의 뇌파 패턴을 학습한 신경망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감동받을 때 뇌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하는지, 슬픔을 느낄 때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그 패턴을 수만 건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AI였습니다. 이 AI에게 각 언어로 된 문장을 입력하면 AI는 그 문장이 얼마나 강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수치로 출력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인간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게 물은 겁니다. 어떤 언어가 가장 마음을 움직이느냐고. 실험에 사용된 문장 중 2개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짧지만 그리움의 본질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이별의 순간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처 붙잡지 못한 손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을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AI에게 읽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기계가 이런 감정을 구별할 수 있을까? 언어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까? 동료 연구원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어떤 언어가 1등할 것 같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영어나 프랑스어 아닐까? 문학의 언어들이니까. 그건 솔직한 예상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 보들레르의 언어. 수백 년간 인류의 감정을 담아온 언어들이니까요. 한국어는 솔직히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알파벳도 아닌 독특한 문자 체계. 서양 학자들 사이에선 연구 대상으로조차 잘 다뤄지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021년 9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소에서 현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언어인지 연구소 지하 1층에 마련된 실험실이 우리의 무대였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은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연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던 최서윤이라는 연구자였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자부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솔직히 약간은 과장된 민족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첫 주. 우리는 영어 번역본부터 테스트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이 문장의 영어 번역은 이랬습니다. A day without you is too long. 문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의미도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AI의 감정 반응 수치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67%.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정확한 번역인데 왜 수치가 낮은 걸까? 최서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예요. A-Day라는 주어가 들어가면서 문장의 초점이 당신에서 하루로 옮겨간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어 원문에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옮기는 순간 문장의 주인공이 하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정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다음은 독일어였습니다. 독일어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유명합니다. 철학의 언어, 과학의 언어. 하지만 감정 전달에서는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됐습니다. 독일어 번역의 감정 전달 보존율은 61%. 영어보다도 낮았습니다. 문장 구조가 너무 명확해서 여운이 사라진 겁니다. 한국어 원문에 있던 그 애틋한 공백,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리움. 독일어로 옮기는 순간 그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어는 어땠을까요? 프랑스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발음, 우아한 문장 구조.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71%.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AI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미정 요소 과잉. 원문 감정과의 괴리 발생. 무슨 뜻이었을까요? 프랑스어 번역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원문의 투박한 슬픔이 화려한 수사로 포장되어 버린 겁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전달되지 않고 예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울고 싶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공감은 없는. 일본어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순도 같고 조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58%.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원인은 존댓말 구조였습니다. 일본어의 경어 체계는 매우 정교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정교함이 오히려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원문에 날 것 그대로의 그리움이 예의 바른 표현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는데 격식을 차리니 슬픔이 희석된 겁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어도,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일본어도 모두 훌륭한 언어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학을 낳은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걸까? 번역이 문제일까? 아니면 언어 자체의 한계일까? 저는 밤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서윤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아직 한국어 원문은 테스트 안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는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뒀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원문을 넣어 보시죠.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어떤 언어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최서윤 연구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과 뭐가 다르다는 걸까? 연구실에 들어서니 이미 한국 측 연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서윤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문을 넣어보겠다고. 번역이 아닌 한국어 그 자체를 AI에게 읽게 하겠다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첫 번째 문장이 떴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저는 이 문장을 이미 수십 번 봤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하지만 한글로 쓰인 이 문장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저 낯선 기호들의 나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장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자 사이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영어처럼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처럼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며 쓴 것 같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침묵이 담긴 것 같은. 최서윤 연구원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AI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94%.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4%. 영어가 67%. 독일어가 61%. 프랑스어가 71%. 일본어가 58%. 그런데 한국어 원문은 94%.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AI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AI의 감정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완만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감정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원문의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 감정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높은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마치 여운이 남는 것처럼. 문장은 끝났는데 감정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담은 문장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그런데 왜 한국어로 쓰면 이렇게 다른 걸까? 최서윤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는, 이가 같은 작은 글자들. 영어에는 없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들이 문장의 리듬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강조할 곳을 강조하고 쉬어갈 곳을 만들어준다고.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길다. 이 문장에서 이와 는이 하는 역할을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에서 이는 당신을 특정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람.
오직 당신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루눈에서 느는 대조를 만듭니다. 당신이 있는 하루와 당신이 없는 하루. 그 둘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뉘앙스를 살릴 수 없습니다. A Day Without You에서는 그저 사실만 전달됩니다. 당신 없는 하루.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조사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어를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정보를 담는 그릇.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결까지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AI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96%. 연구진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AI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문장 내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리듬의 완벽한 조화. 감정 전달 효율 최상위 등급.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서윤 연구원이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한 단어 사이에 숨이 있었습니다. 쉼표가 없는데도 저절로 멈추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이라는 표현. 한국어에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모든 정서가 바람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의 역사가 담긴 언어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과 그리움. 그게 언어 속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그걸 읽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을.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라고. 그가 꺼내든 건 한 편의 시였습니다. 80년 전에 쓰인 한국의 오래된 시. 그 시의 이름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습니다. 백서.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습니다. 최서윤 연구원이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백석은 1912년에 태어난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 분단 이후 북쪽에 남아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그의 시를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금지된 시인. 잊힌 목소리.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세월이 지나 다시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 그게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습니다. 연구원이 그 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지 못하지만 그 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내려앉은 글자들. 최서윤 연구원이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저는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읽는 동안 연구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AI에게 이 시를 입력한 겁니다. 화면에 분석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감정 반응 곡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석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는 것처럼 한 행 한 행을 천천히 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0초면 끝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AI는 계속 이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드디어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98%. 연구실이 술렁였습니다. 98%. 이건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100%는 불가능합니다. 번역이든 원문이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손실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98%,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AI 분석 보고서에 특이한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감정 초과 반응. 이 항목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AI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감정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반응한 겁니다. 최서윤 연구원이 로그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AI가 이 시를 분석하며 남긴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AI가 스스로 생성한 코멘트였습니다. 분석 알고리즘이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자동으로 만들어낸 문장. 그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시에는 단어보다 먼저 마음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 코드에 나열이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AI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뇌파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이 감동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AI가 말한 겁니다. 이 시에는 단어보다 먼저 마음이 있다고. 저는 백석이라는 시인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최서윤 연구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백석은 평생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전쟁이, 이념이, 국경이. 그는 북쪽에 남았고 그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움을 담은 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마음.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는 상상. 그게 이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시가 왜 이토록 강렬한지, 왜 기계조차 멈춰 섰는지. 이 시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세월, 말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게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시가 여전히 읽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술 위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80년이 지났지만 그 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백석의 시가 98%를 기록한 날, 연구실은 한동안 술렁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 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과연 같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최서윤 연구원에게 제안했습니다. 백석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AI에게 다시 읽게 해보자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영어 번역본이 준비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한 번역가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버전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 훌륭한 번역이었습니다. 영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번역이었습니다. AI에게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전달 보존율 52%.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2%. 원문이 98%였는데 영어로 옮기니 52%.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같은 시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 같은 감정. 그런데 언어가 바뀌니 감동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번역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문장은 아름다웠습니다. 의미도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원문에 있던 그 숨결, 글자 사이의 여백,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리움. 영어로는 그걸 담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번역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58%, 독일어는 49%, 일본어는 61%.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그나마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원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는 한글로만 존재할 수 있는 시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옮기는 순간 시는 죽었습니다. 의미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나비를 표본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최서윤 연구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백석의 시에는 한국어만의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 여백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략된 자리에 독자의 상상이 들어갑니다. 백석은 이 여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기법. 영어로는 불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둘째는 소리의 질감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담는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가 됩니다. 그 조합 방식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소리, 거친 소리, 스치는 소리. 백석의 시에는 이런 소리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귀로 듣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셋째는 조사의 마법이었습니다. 한국어의 조사는 단순한 문법 요소가 아닙니다.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백석은 조사 하나하나를 악기처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언어를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언어든 충분히 번역하면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세계였습니다. 한국어라는 세계, 한글이라는 우주, 그 안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이 있었습니다. 백석의 시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다른 땅에 옮겨 심으면 시들어버리는, 오직 한글이라는 토양에서만 살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I가 가장 깊게 반응한 언어는 한국어. 가장 깊게 반응한 작품은 백석의 시. 원문 그대로의 한글이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AI가 남긴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시에는 단어보다 먼저 마음이 있다. 기계가 선택한 건 한글이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영어도, 철학의 언어 독일어도, 사랑의 언어 프랑스어도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끝자락의 작은 반도, 그곳에서 태어난 문자, 세종이라는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그 글자가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언어로 선택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1년 12월,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학회에 발표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 확신했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다. 언어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됐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학회 발표도 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는 서양 학계에서 비주류 언어였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에 대한 연구는 넘쳐났지만 한국어 연구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둘째, AI의 감정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기계가 감정을 측정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셋째, 솔직히 말하면 서양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논문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저는 다른 연구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 기자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2년 전 연구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구인데 왜 지금 와서? 알고 보니 한국의 한 블로거가 우연히 우리 논문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 블로거가 논문 내용을 쉽게 풀어 글을 썼고 그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이 연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와 구글이 인정한 한글의 힘. AI가 선택한 가장 감동적인 언어, 한국어. 백석의 기계도 울게 만들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이메일로, 때로는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80대. 한글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한 신문에 실린 칼럼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기계는 알아봤다. 한글은 의미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는 언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칼럼 아래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주던 동화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받았던 연애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메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한글로 쓰인 기억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년 전 우리 아내가 저 시를 읽어줬었죠. 눈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60년 전의 기억, 젊은 날의 사랑, 눈 내리던 밤, 아내가 읽어주던 백석의 시. 그분에게 그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AI가 감지한 건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며 남긴 감정의 총합. 한글은 그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그걸 읽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을. 저는 그 댓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꺼내봅니다. 60년 전 눈 내리던 밤. 젊은 아내가 읽어주던 시. 그 순간이 한글 속에 살아있다는 것. 그게 이 연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로 한 겁니다. MIT에서 2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한글을 마주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와 선들의 조합. 솔직히 처음엔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우기 시작하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로마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일본의 가나.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왜 어가 어인지, 왜 비가 비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명확한 의도와 철학이 담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조선. 당시 한반도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빌려온 한자만 있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글을 아는 건 소수 양반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이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문자는 권력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법을 공포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하지만 한글은 정반대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창조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울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호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로 글을 읽으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자가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읽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온몸으로 읽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한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롱잉이나 이어닝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그에서 시작해서 um으로 끝나는 그 곡선.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다가 한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영어의 롱잉은 날카롭습니다. 독일어의 젠주우트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그리움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왜 AI가 한글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는지, 왜 백석의 시가 그토록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지.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감정 그 자체를 담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600년 전에 이미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억울함도, 기쁨도, 사랑도, 그리움도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툽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경이로움이 커집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자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한국인들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건지 알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지 글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합니다. 배우기 쉽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진짜로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인간답게 담는 도구,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릇,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의 본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전 한 임금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하지 못한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슬플 때 어떤 숨결이 나오는지, 사랑할 때 어떤 떨림이 있는지,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겁니다. AI가 한글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감정을 담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계는 그걸 읽어낸 겁니다. 인간들이 의식하지 못한 것을.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알파벳, 중국의 한자, 아랍의 문자, 인도의 문자, 모두 위대한 문자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는 없었습니다. 한글처럼 감정을 담도록 설계된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입니다. 백석의 시가 AI에게 98%의 반응을 이끌어낸 건 백석 개인의 천재성만이 아닙니다. 그 시는 한글로 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백석은 그 그릇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마음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600년 전의 임금과 80년 전의 시인.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대화, 가족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연인에게 쓰는 편지,
그 모든 것에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한 임금의 마음이.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영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느꼈던 사랑, 이별, 그리움, 희망, 그 모든 감정이 한글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AI는 그걸 감지한 겁니다. 차가운 기계가 알고리즘의 눈으로 한글 속에 담긴 수천 년의 감정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쓰는 글자.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은 글자. 그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언어라는 걸. 기계조차 인정한 언어라는 걸.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의 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종대왕이 만든 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서를 만든 겁니다. 마음을 담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2021년 서울에서 시작된 연구. AI가 선택한 가장 감동적인 언어. 백석의 시가 기록한 98%. 이 모든 게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글자의 소중함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아름다움을,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의 위대함을,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기술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인간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전하는 건 뜻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연구실에서 마주한 그 수치들을, 한글이 보여준 그 기적을. 그리고 가끔 백석의 시를 꺼내 읽습니다. 아직 한글 실력이 부족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하지만 그렇게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글자 사이에서 무언가 피어오르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해지는 걸. 그게 바로 마음인가 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담아놓은 마음. 백석이 80년 전에 담아놓은 마음. 지금도 그 시는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눈 내리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읽고 있을 겁니다. 흰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는 상상을 하며, 만나지 못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한글로 쓰인 그 시는 죽지 않습니다. 한글이 살아있는 한 그 시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쓰는 여러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할 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혼자 일기를 쓸 때, 여러분이 쓰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 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한국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감동했던 한국어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속삭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읽은 책의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문장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한국어의 역사가 될 겁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MIT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오늘도 한글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세종대왕이 여러분께 선물한 그 아름다운 문자로. 감사합니다.